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4강 차명주식 해결 방안 중에서 기초인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법인 컨설팅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차명주식 해결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게 차명주식 해결입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그때그때를 다 따져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명의신탁이라고 인정이 되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14년에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어떤 세무사님들은 이거 이제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십니다. 2014년 그때 나와서 그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제도는 약간 변경됐을 뿐이지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현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그때 따질 때는 그 직전 해로 따졌습니다. 직전 해에 순자산 가치 이걸로 따졌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걸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은 지금은 없어졌고, 그리고 그때는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도가 나왔을 때는 직전 연도 순자산 가액으로 따졌을 때 명의신탁한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간소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은 분명한데, 이 간소화 제도가 생긴 이유가 증빙이 없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아니면 그냥 증빙 없이 이거 명의신탁입니다 라고 합의서만 내면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국세청에서도 입증 자료가 미비하면 입증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대신에 어떤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있는 자료를 봐도 똑같이 명의신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제척기간이 지났든 지나지 않든 간소화 제도는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2001년 이전에 설립하고 그때 발기인이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일단은 지난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 내부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처음에 이게 실제 이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들이 확인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간소화 제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원래는 명칭이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발기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대표님들은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감사든 이사든 해서 하잖아요. 조사보고인이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청약인으로 해서 5%를 넣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기인이 아니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충족을 못하면 아시겠지만 각하하잖아요. 저희가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도 나오지만 균등 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증자를 했는데 본인은 균등 증자라고 생각했는데 균등 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하예요. 아예 요건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본인의 기장 세무사님이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각하예요. 각하 알고 봤더니 불균등 증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간소화로는 못 풀고 실제 명의신탁 해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은 첫 번째가 신청 대상자가 이제 정해져 있죠. 법인 설립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인지 봐야 돼요. 그때까지가 딱 3인이었기 때문에 그때인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실명 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가 있죠. 그걸 보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다 내야 돼요. 실명 전환할 때, 그리고 실소유자하고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그때 신용불량자라서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간소화 제도는 활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소유자하고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 환원해 와야 돼요. 그리고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는 합병분할, 법인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법인이 합병도 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합병 분할 또는 유무상 증자, 실명 전환 전에 명의 수탁자가 퇴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신탁한 경우 이런 경우 쟁점이 됩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봐서 실명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은 우리가 요건을 따질 때 A라는 사람이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을 했는데 지금은 퇴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 신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실명 전환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었다. 이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 요건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조특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요건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세 번째 요건은 설립 이후에 실제로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균등증자를 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사무처리 규정 3항에 보시면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발기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5,000주였는데 균등증자를 해서 이 사람이 3,000주가 늘어나면 이것도 포함시켜서 명의신탁 간소화 대상에 넣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간소화 대상은 발기 시점 주식이지만 내가 증자해서 똑같이 새로 균등하게 취득했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균등 증자이기 때문에 불균등 증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각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리 규정 구조의 2의 2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소유자 확인 신청서입니다. 서식에 주주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 쓰고 그 다음에 주식이 현재 시점에 얼마인지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일, 실명전환 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 확인서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명의개서하는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고 전환 주식도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가액도 얼마인지를 기재합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사유,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소송을 통한 주주권 확인 판결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제출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소화 신청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명의신탁 간소화 신청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지방세무서라서 그런지 요건이 바뀐 것도 잘 모르시는 세무공무원분들이 계시더군요. 예를 들어 30억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이거를 사실은 모르시는 공무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은 간소화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 금액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간소화는 실질적으로 유고하신 사망하신 분이 있고 제척기간이 끝났는데 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은 간소화로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 안 끝나도 간소화로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신에 세금 어느 정도 내셔야 됩니다. 세금 그때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 신청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간소화하고 세무서에서 이건 명의신탁 주식이 맞습니다. 라고 결정문을 보내줘요. 결정문을 보내주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결정문은 어찌됐든 우리가 제출한 서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 합쳐서 국세청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냥 국세청에서 판단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이 5대5로 있었는데 100%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방청에서는 결정문이 서로 공유가 안 되나 봐요. 간주취득세 낼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안 내야죠. 낼 필요가 없죠. 발기 시점부터 100%였으면 우리가 간주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세는 소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식을 실질주주가 찾아왔을 때 그 밑에 써 있어요. 어떤 대표님이 간소화로 찾아오고 나니까 이것 괜찮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뭐냐 하면 밑에 써 있습니다. 지금 이 간소화에 대한 어떤 확정은 지금의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이지 향후에 어떤 법적 다툼에 의해 가지고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고 실제 주주가 찾아가는 경우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과세관청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회피면 회피 혹은 조세 채권의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적어놨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명의신탁 사유와 경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